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앱에 담으려면은 전체 구조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를 홈 화면부터 해서 어떻게 담을까에 대한 이제 구조를 잡는 거고요. 그때 이제 메뉴와 태스크를 어떻게 접근하게 할 거냐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태스크들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태스크 플로우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홈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까 뭐 예약하기라는 태스크가 있었잖아요. 태스크 플로우가 있겠죠. 예약해서 뭘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결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화면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을 어디에다 붙일 거냐가 이슈죠. 근데 이제 예약하기라는 거는 여러 군데서 진입이 가능한 태스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를 별도로 메뉴로 떼어서 줄지 아니면 그냥 메뉴 자체는 검색하는 거, 조회하는 거 위주로 제공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탑 레벨 뷰가 있고요. 이제 그 하단 탭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화면들 탑 레벨 뷰고 선택하면 이제 목록 보기 화면이 나오죠. 목록에서 선택하면 이제 상세 보기 화면 이런 식으로 많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홈스크린이죠. 홈스크린은 이 앱이 어떤 앱입니다라는 거를 잘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스크를 어떻게 접근하게 할 거냐를 고려해서 홈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홈 화면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우냐도 중요하지만 메뉴들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메뉴 스타일을 정하고 어떤 메뉴를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홈 화면을 만들어야죠. 탑 레벨 뷰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이제 목록 보기 화면이 나오죠. 어떤 메뉴나 카테고리 선택하면 목록을 봅니다. 목록은 여러분들 마트 가시잖아요. 마트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려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일단 이동하시죠. 그게 이제 홈에 들어가서 이제 메뉴를 찾아서 골라간 거예요. 그렇죠? 메뉴를 찾아서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진열대가 있죠. 진열대에서 어떤 놈을 고를까 이제 쭉 탐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놈을 기준으로 골라요.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품 뭐 이렇게 포장 보고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편하게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정보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긴 가판대예요. 선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는 조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뉴 구조를 뎁스를 좀 깊게 제공하는 하이러키컬한 메뉴를 제공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은 이 플리킹 조작 자체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뎁스가 줄어들고 이제 폭을 넓히는 하나면서 제공하는 항목을 넓히는 그런 전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판대 전략이에요. 빨리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검색이나 필터링, 정렬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빨리 원하는 걸 찾게 할 수도 있고요. 낚시질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 유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사게 할 거냐. 저가 항공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선택하면 이제 뭐 봐요? 상품 하나 골랐어요. 그럼 자세하게 어떤 건지 봐야죠. 이 상품이 뭔지. 그 상품을 잘 이해하게 하고 내용을 잘 전달하게 하는 화면이 이제 상세 보기 화면입니다. 뭐 책 같은 거는 실제 내용을 보는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저가 조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이제 더 자세한 항공 비행기 뭐 운행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게 이제 상세 보기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능,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세 보기 안에서 엮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이야 당연히 이제 넘기면서 상세 보기 안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상세 보기 화면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나와요? 이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이 더 많이 구매한 다른 상품들, 이런 연관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목록을 주잖아요. 선택하면 또 다른 상세 보기 화면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패턴을 정리하자면은 이런 구조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계층적인 구조는 말 그대로 하이러키컬하게 메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이전에 이제 많이 쓰던 방식인데, 복잡한 기능을 담기는 적합한데 좀 직관적이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걸 뎁스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순차적인 구조는 기능 태스크 플로우가 그냥 순차적인 거예요. 목록 보기, 상세 보기, 뭐 보기,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구조가 있을 수 있고, 탭 메뉴 방식이 있겠죠.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탭 메뉴 방식에서는 다른 메뉴로, 메뉴 선택한 화면에서도 다른 메뉴로 이동할 수 있겠죠. 항상 보이니까. 이런 특징을 갖는 건데, 대신에 메뉴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잘 활용하는 데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사이드바 메뉴, 숨긴 메뉴, 눌러서 이제 펼쳐지게 하는 메뉴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공간 활용은 용이하지만 메뉴 선택하는 게 조금 불편하죠. 항상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앱을 제공하냐, 메뉴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독립기능 구조는 서로 다 이게 연결된 애들이 아니라 독립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메뉴를 선택하고 앱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면은 바로 3번으로 와요. 별도 홈을 갖지 않는 그런 메뉴 구조입니다. 메뉴 홈은 홈 화면에서 메뉴만 제공해요. 그래서 메뉴 이동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스마트폰에서 좀 지양하는 구조예요. 대신에 이런 구조는 이제 더보기나 이런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공 가능한 메뉴이고요. 콘텐츠 홈은 실행하면 항상 홈에서 콘텐츠를 무조건 목록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 상세 보기 화면에 들어가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든지 하고, 그 사이드바 메뉴 형태로 메뉴가 필요할 때 메뉴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메뉴를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죠. 이게 이제 같은 레벨로 이동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세 보기 화면에서 내가 뭐 같은 종류의 책을 선택해서 봤어요. 책 하나 본 다음에 이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책의 경우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동하는 거고요. 이 책을 많이 본 사용자가 뭐 많이 본 영화,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그런 케이스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보면은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 메뉴 카테고리 안에서 하이러키컬하게 구성을 하고 있죠. 얘네들은 이제 하이러키컬한 메뉴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목록에서 선택해가지고 상세 보기 화면 진입하는 거는 순차적인 구조겠죠. 그 화면에서 다른 애들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폰 시계 화면은 어때요? 독립기능 구조죠. 내가 이전에 알람 실행해서 알람 설정하고 종료했어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어디 뭐 나와요? 알람 나오죠. 별도의 홈이 없어요. 독립된 애들을 모아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카카오톡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그렇죠? 여기서 선택해서 채팅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메뉴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건 하단 탭바를 이용해서 메뉴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보기를 누르면은 메뉴 목록을 제공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 그리드 메뉴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같이 담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콘텐츠 홈 구조죠. 실행하면 무조건 콘텐츠를 먼저 보여줘요.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애들은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고, 메뉴가 필요하면 선택해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구조는 이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되는 앱들이어야죠. 메뉴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만 보여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책 전자 부국 보는 거는 선택해서 들어가서 좌우로 이동하는 씬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겠죠. 이메일은 어때요? 편지함에서 선택해서 목록 들어가서 선택해서 상세 보기 하는 이 과정은 순차적인 과정이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전 메일, 다음 메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이제 구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의 종류들은 그냥 이 구조를 채택하고 다른 구조를 버린다가 아니라 그런 형태들을 다 앱 안에서 여러 가지 구조의 형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권장하는 뎁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제공하려는 콘텐츠의 개수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뎁스는 하나, 두 개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게 좋아요. 네, 그 애플 그 앱스토어 가서 카테고리 찾아보시면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의 종류는 무지 많거든요. 근데 걔네도 아마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뎁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 정도? 하나, 두 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제공되나? 근데 그 이상 들어가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그리고 플리킹 통해서 탐색이 가능하니까 대신에 이제 목록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볼 수 있게 목록 구성을, 순서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올레 TV를 폰에서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요. 근데 올레 TV라는 건 TV에서는 이제 리모컨 버튼, 사방의 버튼으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좀 깊거든요. 그랬을 때 모바일로 이동했을 때는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죠. 동일한 메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뎁스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두세 뎁스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통합해가지고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같은 사용 경험으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한 다음에 플로우, 그럼 화면 단위가 다 도출이 돼요. 그런 다음에 상세 설계를 하겠죠. 와이어 프레이밍을 하겠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게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화면 구성, 타이틀바, 그리고 하단 탭 메뉴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하단 탭 메뉴가 고정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화면 프레임을 정한 다음에 화면별로 자세하게 UI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하셔야죠. 이건 뒤로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화면 프레임 정의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좀 올라와야죠. 붙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화면에서 타이틀바랑 탭 메뉴를 제공할 거야. 라면 이 안에서 모든 화면을 구성하셔야죠. 여러분들도 이제 플로우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면 틀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정의하시고 내일 이제 상세 설계를 하셔야겠죠. 그때 이걸 줄 거냐 말 거냐, 어떤 스타일로 줄 거냐를 정의하려면은 메뉴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 OS가 뭔지도 정하셔야죠. 아이폰이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안드로이드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탭 메뉴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능이나 정보의 형태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 어떤 정보를 넣을 거냐,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UI 구성 요소를 어떤 놈으로 할 거냐 선택입니다. 뭐 요소는 무지 많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들어가는 정보나 기능은 정해진 상태에서 화면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죠. 이런 스타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케치를 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양이 달라도 이 화면에 들어가는 기능이나 정보는 똑같아야 돼요. 가끔씩 GUI 뭐 시안이나 이런 거 작업하신 거 보면은 화면 컨셉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두 개, 세 가지, 두 가지 시안을 잡는데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게
다른 상태로 시안을 잡으세요. 이거는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얘는 디자인은 더 좋은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시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는 디자인 별론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같은 기능, 같은 정보 안에서 컨셉 여러 가지 화면 시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크게 러프하게 잡고 나서는 상세 설계를 하셔야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디테일한 그래픽 디자인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은 실제 폰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한 그 대상 폰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실제 거기에 올렸을 때 사용자 눈에 보일 크기의 폰트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를 고려해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얘가 그래픽 디자인 나오는 거랑 크게 안 달라지고 개발도 거의 맞춰 가지고 개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 얘네들이 요소가 뭔지 디스크립션도 달아야죠.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작 방법이랑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정의하셔야죠. 화면 안에서 어떻게 조작하는지, 뭘 누르면 어느 화면으로 가는지 그런 플로우, 내비게이션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예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실제로 UI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좋은 UI 구성 요소 가져다가 화면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을 다 이해를 잘 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많은 능력 차이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메인 플로우만 디자인하고 나머지를 고려 안 한다면은 개발자가 다양한 상황을 그냥 맘대로 개발을 하면은 또 어색한 UI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불편한 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자세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버튼 하나하나, 어떤 예외 상황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앱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러려면 이걸 다 이해하려면은 기술도 다 아셔야 되고요. 많은 높은 수준으로 기술도 아셔야 되고요. 시스템이나 이런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다 이해를 해야지 더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할 때 제일 강력한 거는 종이에요. 제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종이이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문서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를 봐야 되고 기획자도 봐야 되고 개발자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와이어프레임을 할 수 있는 전용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툴 같은 거 발사믹 모컵이라고 하는 툴인데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미리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찾아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더 쓰기 편리하게 파워포인트를 좀 더 쓰기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있고요. 이런 툴을 쓰셔도 되고 그 웹에서 이제 GUI, UI 리소스들을 많이 제공해요. 이렇게 찾아보면 PSD 형태로 이런 아이콘이나 어떤 UI 구성 요소들 많이 다 짜놓고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UI 설계할 때 이용하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정교한 설계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설계 진행하면서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화면 설계했어요. 개발팀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최적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개발 진행 중일 때도 불구하고 최적화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후에 그래픽 디자인 하죠. 그럼 개발 진행하겠죠. 근데 UI 담당자는 이걸 프로토타이핑해서 평가를 계속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설계한 게 맞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틀릴 수 있거든요. 실제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MUI 상세 설계하려면 이제 OS별로 가이드라인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OS별로 가이드라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설계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이 정보를 어떤 UI 구성 요소로 넣을 거냐, 이를 위해서는 표준 UI 이해하셔야 되고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하셔야죠. 이번 시간에 얘를 배울 거고요. 이 구성 요소를 어느 위치에 어떤 레이아웃으로 넣을 거냐, 이거를 정의하면은 화면 구성은 완료가 돼요. 걔를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진행하면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들이 나오면은 내비게이션을 정의해야죠. 어떻게 조작해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올 거냐,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으로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안드로이드 드릴게요. 안드로이드는 좀 헤매다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오면서 많이 정리가 됐죠. 지금 UI가 나왔는데 정말 기존의 아이폰이랑 많이 우린 달라 라는 걸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대신에 디자인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공통적인 룰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약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바 운영을,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건 메인 액션 바고요. 이 세모 얘 누르면 이제 박스 목록이 나오죠. 뷰 컨트롤 하는 영역이고요. 컨텐츠 에어리어, 스플리트 액션 바. 액션 바가 부족할 때는 여기에다 아이콘을 제공하는, 그리고 탭바를 위에다 주죠. 이런 스타일이고요.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는 메뉴바를 위에다 적용해라, 탑바를 적용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 버튼을 사용해요. 얘들 내비게이션 할 때 이쪽 위치가 업 버튼으로 바뀌죠. 이쪽 화살표 들어있는 업 버튼과 이전 버튼이 나뉘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이런 꺽쇠 아이콘 제공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네 가이드라인 보면은 정말 다르게 하려고 많이 가이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통 아이콘과, 이건 뭐 전체 OS 기본이긴 한데 공통 아이콘이랑 기본적인 API를 많이 적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유하기 선택했을 때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 API를 적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는 조금씩 또 다르죠. 지금 디자인 기준으로 봐도 좀 다르고, 이게 업 버튼이죠. 아이콘의 왼쪽 화살표 있는 게 업 버튼이에요. 상위 레벨로 가는 이동하는 버튼이거든요. 뒤에서 내비게이션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표준 UI를 적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안드로이드 버튼, 이거는 이전에 iOS 6 버튼, 얘는 누구예요? 윈도우즈 폰 버튼.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근데 iOS 7 오면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iOS 7이 버튼이 보더가 있는 경우는 둥글면서 이런 이 테두리만 강조한, 얘랑 비슷한데 여기를 둥글린 형태가 iOS 7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윈도우즈 폰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안드로이드 같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아이콘 스타일들이고요. 얘는 테두리를 일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iOS는 얘네랑 테두리를 없앴어요. 이게 7이고 이게 6고요. 이런 것도 안드로이드 스타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폰은 윈도우즈 8하고 모바일이랑 많이 맞췄어요. 그런 게 특징이고요. 특징적인 키워드가 타일 형태의 메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최대한 디지털라이즈 하라고 그래요. 이건 디지털 기기야. 아날로그가 아니니까 입체감이나 이런 거 많이 고려하지 말고 디지털에 맞는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 파노라마 메뉴 디스플레이죠. 얘가 파노라마 형태로 메뉴들이 옆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윈도우즈 OS에서도 타이포그래피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애들 다 글자의 크기, 형태, 폰트, 컬러 이런 것들로 다 구분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얘네 기본 레이아웃이에요. 스테이터스 바 있고 얘는 타이틀 바가 굉장히 작게 주죠. 그리고 액션 아이콘들을 하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 메뉴를 위에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를 확장하려면 이 땡땡땡 누르면 이제 또 많은 옵션 메뉴들을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파노라마 탭 스타일이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거 이만큼이고 옆으로 플리킹을 하거나 메뉴 선택하면 옆으로 펼쳐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픽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콘들도 특색이 있어요. 원 안에 아이콘 제공하는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타일 형태로 앱 아이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애들은 OS 표준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예, 플립보드나 페이스북도 OS 바뀌었다고 디자인 바뀌지 않죠. 버튼 레이아웃, 뭐 위치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패스라는 앱도 디자인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앱들인데 이런 애들은 뭐 OS 달라져도 똑같아요, UI가. 이런 경우는 정말 디자인 잘할 수 있을 때 적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표준 UI 요소만 가지고도 디자인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